예, 그 동차 실전 GS인데요. 이제 처음에 그 원래 2시간 시험 보고 나서 이제 나머지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강평이라든지 이제 해설을 하는 강의가 일반적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첫날이라서 일단 그 앞으로 수업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. 그 민사소법 실전지에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실전 GS라고 하는 게 이제 실제 이제 시험 보는 걸 대비해 가지고 기초 GS에서는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예제가 어떻게 이제 그 출연하고 있고 또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에 중점을 맞춰줬다 그러면 실전 GS에서는 이제 이제까지 기출 문제 있지 않습니까? 이제까지 기출 문제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동차반들이 가장 소홀히 하거나 좀 문제되는 게 이제 최신 판례 문제가 있어요. 근데 최신 판례를 모두 다 풀 수는 없어요.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가장 유력하거나 특히 이제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또 고려하고 또 기출 문제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진도별로 나갔을 때 이제 출제되지 않았거나 이제 앞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동차반을 위해서 따로 강의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개설된 겁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실전지에서 모의고사 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1페이지 보시면 출제 및 수업 방향에서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와 유사한 난이도와 구성으로 구성하지만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출문제를 고려해서 뭐 유력 교수 등이 중요시하는 쟁점 및 최신 판례를 GS 형식에 맞춰 변형하여 출제합니다.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 GS하고 실전 GS는 좀 약간 우리가 표현할 때 급이 다릅니다. 그래서 아마 오늘 처음 하시면서 굉장히 좀 그 1시간 하는 거하고 또 2시간 하는 거하고 매우 좀 피곤하고 난이도가 좀 다르구나 라고 하는 걸 많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예,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답안 채점과 첨삭이라고 있는데 첨삭은 기초 GS만큼 못하고요. 아마 그리고 다 못 쓸 겁니다. 다 못 쓸 건데 대개의 경우 이제 쓸 수 있는 것만큼 이제 쓰시면 그것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은 항상 뭐 어렵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일단 최대한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야 2시간 내에 다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울 거예요. 2시간 동안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한 달, 2달 좀 남았나요? 그죠? 오늘이 17일이니까 딱 2달 남았네요. 그죠? 그 초일 불산입하고 딱 2달 남았습니다. 그래서, 초일 불산이니까, 정말 이제, 얼마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실전처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첨삭 기준 문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.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수업 진행할 때 이제 뒤에 보시면 그 진도별 구성하는 출제 범위가 있어요. 그래서 1회가 있고 2회가 있고 3, 4, 그 다음에 5, 6, 7, 8 이렇게 두 개로 크게 나눠져 있어요. 원래 이제 대개 이제 여기까지가 민소1, 민소1, 민소2 이렇게 됩니다. 일반적인 그 로스쿨 커리큘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민소1 부분하고 민소2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냐면 어쨌거나 그 실제 시험은 무작위 전범위에서 나오는데 출제하는 사람은 요 커리큘럼에 맞춰가지고 항상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.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어느 부분에 대해서 출제한다라고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거든요. 그래서 출제 들어가면 이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내야 되겠다. 이렇게 이제 미리 이제 생각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꽤 많아요. 그 가장 그 합리적인 방법은 실전과 똑같이 무작위 전범위에서 막 그렇게 봐야 되는데 동차반 수업은 그렇게 하시면 정리가 안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진도별로 수업 그 시험 보러 가기 전까지 진도별로 차분히 다 정리하세요.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처음부터 막 전범위니까 막 전범위에 따라 다 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정리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이제 절차법이기 때문에.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이제 다 미적분 문제이긴 한데 미적분을 하더라도 어쨌거나 함수하고 도함수 하고 나서 미적분 들어가야지
그냥 드립다 미적분부터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그 차근히 나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언제까지 하냐면 시험 보기 전날까지 순서대로 문제를 파악하고 그대로 정리해 주는 게 동차 합격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.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소에서 60점, 그 다음에 특상에서 각각 50점 플러스 알파, 그러니까 곱하기 2, 이런 전략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에요.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. 그래서 민소에서 60점은 어느 정도가 돼야 맞을 수 있는지. 그러니까, 이게 60점 정도가 되려면 보통 어느 정도가 되냐면 한 1200명 중에서 한 30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. 300등 내지 350등 정도 들어가야 돼요. 그러면 4분의 1등, 그러니까 4명 중에 원래 6분의 1이 우리 경쟁력이잖아요. 그죠? 우리 경쟁력인데 최소 4분의 1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. 4분의 1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게 주말반에 22명이라는데 22명 다 안 나오고 이제 평일반 일부러 이제 또 왜 평일반 하던 거 안 하냐고 그래가지고 일단 개설을 해놨어요. 그래서 뭐 평일반에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평일반까지 하면 대략 한 30명 정도가 될 건데 그럼 30명 중에 4분의 1이니까 그러면 30을 4로 나누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명이라고 칩시다. 그러면 지금 4로 나누면 5등 안에 들어야 이 정도가 되거든요. 그러면 동차반은 그거보단 좀 더 그러면 이 안에서 생각을 해보세요. 2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야 60점이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등수입니다. 점수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현재 이 범위 내에서 지금 몇 등을 하고 있고 그게 계속 그게 항상성을 갖고 있느냐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항상 그랬어요. 작년 같은 경우에도 17, 18명 중에 4명, 3명 정도는 60점, 65점까지 그냥 무난히 나옵니다. 그 밑에가 이제 50점대 후반이었고 항상 그랬어요. 물론 이거는 난이도가 있고 매 해마다 이제 그 컨디션도 다르고 해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지만 항상 이게 안 변해요. 여러분 등수가 거의 안 변하니까 요거를 항상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계속 8번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계속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죠? 이렇게 인생은 파동이래잖아요. 그죠? 계속 올라가야 돼 이렇게. 그리고 올라가서 요 안에 범위에 있어야지 처음에 있다 이렇게 내려가잖아요. 그럼 시험 볼 필요 없어요. 그냥 올 여름은 그냥 시원한 데서 그냥 있는 게 좋아요. 하여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끝까지 가가지고 우리가 4분의 1, 그러니까 20명이면 한 4등, 5등 안에 들어야 된다. 그래야 60점 넘을 수 있고 올해 합격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8회까지 가셔가지고 요 범위까지만 하면 되고 동점자가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니까 4분의 2등이 3명 나올 수도 있어요.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대신 4분의 2등이 3명 나오니까 2, 3, 4, 그 다음에 6분의 5등 나오겠죠. 그죠? 이렇게 될 겁니다. 거기까지 다, 감안해가지고,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전략으로 갔을 때 60점이면 어느 정도가 되고, 그러면 이 집단에서는 어느 정도까지. 이게 수업을 하다 보면 경쟁 너무 비인간적이지 않냐. 원래 이 변리사 자격 자체가 비인간적이에요. 자격증 제도 자체가 비인간적이고, 지금 비인간적인 걸 하기 위해서 이미 다 그 계약하고 들어온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요 집단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등수는 차지해줘야만 올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, 이게 현실이에요. 현실이고, 그걸 현실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것 뿐이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. 그래서 이 집단에서 내가 최소 20명 중에 5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. 아니면 15명 중에 3등 안에 들어야 되겠다. 이런 것을 항상성을 유지해야 올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타진을 해보세요.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수험생들이 아닌 건 아닌데 비교적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체계적인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항상 어느 정도의 통계 의미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준비하시면 거의 올해 이제 결과가 보일 거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커리큘럼대로 쭉 나가고 요 범위 내에서 계속 준비를 하시고요. 그리고 1회에서 오늘 이제 하는 부분 이제 법원하고
그 다음에 법관 부분이 있겠죠. 그죠? 그래서 법원하고 법관인데 법원 들어가면 재판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인적 재판권 문제하고 물적 재판권 문제가 있는데 물적 재판권 문제는 일단 수원법에서 제외하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최신 판례를 정리를 해봤을 때 22년도부터 국제재판관에 관한 판례가 안 나와요. 그 안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제사법이 국제재판 관할에 관한 토지 관할 문제를 거의 완벽하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 뒤로 판례가 출현하지 않고 있어요. 어떤 미친놈이 출제위원 들어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출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물적 재판권에 관한 문제는 출제하기가 굉장히 힘들다. 그렇다면 출제할 수 있는 건 인적범위에 관한 문제가 출제할 수 있고요. 요거는 계속 판례가 출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. 계속 한번 나올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법원에서 이제 관할 문제가 있는데 관할 문제 중에 이제 이른바 그 법정 관할 문제가 있잖아요. 법정 관할 문제는 그다음 거동 관할 문제